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전국연합 시험도 보고 그 이후에 수업도 한 번 더 했는데, 오늘은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동아시아사 과목을 처음 풀다 보면 좌절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너무 어렵고 생소한 용어, 귀에 익숙한 단어들도 거의 들리지 않고, 그리고 눈에 익지도 않고, 그리고 헷갈리고,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처음 어떤 공식을 외우고 또 응용된 문제까지 풀기까지 이 수많은 문제를 푸시지 않았나요? 이 동아시아사 과목도 이제 공부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치러본 시험에서 너무나 헷갈리고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이 과정을 이제 문제를 한 번, 두 번 계속 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이 동아시아사 과목을 이렇게 공부하면 쉽게 맞힐 수 있구나 라는 방법까지 터득하게 된다면 다른 어떤 선택 과목에 비해서 등급을 따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한 과목이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제가 역사 교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역사라는 과목 자체가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간에 나중에 추후에 어떤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자신의 교양, 자신의 지적 수준을 좀 발산하는 데 좀 유리한 과목이 이 역사 과목이에요. 이 한국사만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동아시아사, 세계사에 어느 정도 얕은 수준이라도 이 내용을 알고 또 그 대화 모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좀 높이 평가받는 그런 기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모로 역사는 참 쓸모가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아직도 공감이 안 되죠. 자, 이번 첫 시험이라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다른 과목보다 더 쉽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교과라고 저는 자부하고 확실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복습해보고 오늘 수업할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중국의 5대 식국의 혼란 시기를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정을 시켰고, 이 송이라는 나라는 그 전에 당나라가 이 지방 절도사들에게 권한을 워낙 많이 주었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멸망했기 때문에, 또 당장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이라는 사람도 지방 절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방 절도사에게 힘을 너무 많이 실어주면 곧 국가가, 왕조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송은 태생부터, 건국 때부터 이 지방 절도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절도사뿐만 아니라 이 검을 쓰는 무인들, 지금으로 치면 군인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나라가 송이다. 대신 문반이 정치를 행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문치주의를 강력히 시행했던 나라가 송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절도사, 지방관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단점도 명확했다고 했죠.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 외적의 침입에 상당히 빈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만리장성 이북 지역에 있던 여러 유목민족들이 왕조를 세우고 이 중원에 있는 중국 황하강 일대를 중원이라고 해요. 중원에 있는 중국 송나라를 침략하고 송나라가 이것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시기가 바로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송나라가 처음 수도였던 카이펑을 빼앗기고 강남 지방, 창장강 이남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는 굴욕까지 맛봤다고 했죠. 결국에는 징기스칸이 이끄는, 정확히는 징기스칸의 아들인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이 송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중국 정통 왕조가 유목 정복 왕조에게 멸망하는 이 사례까지 가는 시기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간략히 써봤어요. 송나라는 수도가 두 곳이라고 했죠. 수도가 원래 어디라고 했어요? 카이펑이라고 했죠. 카이펑이 수도였던 시절을
북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송. 그런데 선생님이 유독 송나라 왕조 설명할 때 수도를 좀 강조하지 않나요? 카이펑이라는 수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강조하냐면 이 지도상의 요 시기를 표현하는 문제에 이 시기를 표현하는 지도가 그냥 백지도에 카이펑이라는 글자 딱 하나만 쓰여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카이펑. 자, 그럼 이 카이펑이 대체 어느 지역인지도 또 감도 안 오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수업 나가기 전에 중국의 수도가 대체로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정확한 위치는 절대 알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위치를 묻는 문제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자, 중국을 보면 중원이라고 하는 지역, 선생님이 이제 자꾸 화북 중원이라고 하는데 화북 중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국 문명의 태생지인 이 황하강 일대를 중원 화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황하강 지도를 보면 이렇게 굴곡지게 흐르고 있어요. 굴곡지게. 굴곡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아래로 굴곡이 있다가 위로 굴곡 그리고 쭉 나가게 되는데 처음 중국에 최초의 왕자가 하, 상, 주 이런 나라가 있었죠. 하나라, 상나라는 필요 없고 주나라도 서주와 동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서주의 수도가 원래는 호경이었고 동주로 가면서 러양으로 이 수도가 옮겨졌는데 이 주나라의 처음 수도와 그 다음에 이 주나라가 춘추 전국시대를 거치고 진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죠. 진나라의 수도, 한나라의 수도. 정리해 볼게요. 서주의 수도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의 수도와 그 다음에 오랜 통일 왕조를 지속한 한의 수도가 전부 다 어디 몰려 있냐면 이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중국 황하강이 크게 두 개의 굴곡이 있는데 위로 솟은 굴곡 있죠? 요 아래 부분이 이 진한의 수도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진의 수도는 쉔양이고 한의 수도는 시안이라 불러요. 시안 혹은 또 나중에는 장안이라고도 부르지만 요 부근이에요. 그 다음에 한나라가 멸망하죠. 한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위초고의 삼국시대를 거치는 위진남북조 시대 거치고 위진남북조 시대일 때 북조와 남조 수도 알 필요 없어요. 그거 묻는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위진남북조를 누가 통일을 했죠? 수와 당이 통일했죠. 수와 당의 수도도 바로 이 한나라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이 시안, 장안이라고 부르는 요 지역 일대예요. 알 필요 없어요. 수당 시절까지는 수도가 어디였다? 요 위로 굴곡진 요 아래 지역이었다. 라는 것만 알아두고 오랜만에 정말 여기에서 중원의 왕조가 전부 다 태생을 했다가 송나라가 특이하게도 이 카이펑이라는 곳으로 처음 수도를 잡은 거예요. 카이펑. 우리 한자로는 개봉이라고 해요. 개봉 막두할 때 개봉. 중국말로는 카이펑이라고 하고 여기에다 수도를 정했다가 이 유목왕조 금나라의 공격을 받고 우리 여기 1126년에 선생님이 무슨 변이라고 써놨었는데 정강의 변이라고 금나라에게 수도를 함락당하고 송의 황제까지 사로잡히는 일이 정강의 변이라고 있었는데 이 정강의 변으로 인해서 수도를 빼앗기고 창장강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요. 창장강 이남 지역, 강 이남 지역에 항저우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항저우도 굳이 한다면 몰라도 되지만 이 카이펑은 반드시 알고 있어요. 카이펑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이게 송나라 시기의 특징을 묻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원나라가 이제 송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럼 원나라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원래 지금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몽골의 수도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중국 수도 어디죠? 그렇죠. 북경, 베이징이죠. 북경 베이징으로 원나라가 중국 왕조의 수도를 정해요. 몽골이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바꿨을 때 수도를 베이징, 북경으로 처음 정하게 돼요. 이 이후부터 중국 왕조는 전부 다 수도가 베이징이 되는 거예요. 베이징. 원을 누가 멸망시키냐면 멸망은 아니지만 원을 나중에 쫓아내는 나라가 명나라이고 명 다음이 청나라예요. 청이 중국의 마지막 왕조예요. 청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이 원명청이 전부 다 이 수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에요. 그럼 베이징 어딨냐? 요거 첫 번째 굴곡 있죠? 원래 중국의 태생왕조, 대다수의 왕조는 요쪽에 있다가 카이펑으로 한번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원명청 때는 여기로 옮겨요. 여기로. 상당히 북쪽으로 옮기죠? 여기를 수도로 옮기게 되고, 원명청이 전부 다 이곳을 수도로 삼았다는 것.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돼요. 자, 그래서 북송 시절은 카이펑이라는 곳의 수도고, 정강지변이라고 해가지고 금나라에게 수도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수도를 항저우로 옮겼을 때가 남송이 되는 거야. 남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송은 1279년 몽골이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꾸고 원이 남송을 멸망시키게 돼요. 우리 요 과정까지 알아봤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명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위쪽에 있던 유목왕조, 다른 말로 정목왕조라고 했죠.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요 필기를 거꾸로 했어요. 그죠? 요 앞은 민족 이름이고 뒤가 나라 이름인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서하 탕구투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고쳐봤어요.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요나라가 멸망하고 서하가 생기고 금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고 했죠.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나라와 서하가 있다가 금과 송이 손을 합쳐가지고 요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금이 패권을 차지하게 되고 또 이 금도 누구에게 패권을 빼앗게 되냐면 몽골에게 서하와 금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와 서하와 금과 몽골이 언제부터 언제 세워졌는지 연도도 정확히 알 필요 없고 송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혔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나라 같은 경우는 만리장성 이남 지역의 16개 주, 연운 16주라고 있죠. 연운 16주. 이 연운 16주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만리장성이 이 만리장성 이남 지역이 중국인들의 영토라는 그 자부심이 있는데 만리장성 이남은 중국인 거, 만리장성 이북 지역은 오랑캐 거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요나라가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 연운 16주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 중국 왕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다 그랬죠. 그래서 송나라가 끊임없이 거란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 연운 16주를 뺏으려고 했는데 됐다 안 됐다? 되지 못했다. 결국에는 이 거란과의 전쟁에서 화친을 맺게 되고 이들에게 이 매년 세패, 조공을 갖다 바친다는 조건으로 이 화친을 맺었다라는 중국의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전연의 맹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서하에게도 군신관계를 맺으면서 송이 임금, 서하가 신하라고 칭하겠지만 사실상 송나라가 서해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평화관계를 유지했고 금나라와 이제 손을 잡고 요나라를 명맥시켰는데 이 금나라에게는 결국 이 북쪽 일대, 화북 일대에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굴욕을 맞이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몽골 제국에게 송나라가 멸망하는 사태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중국사 중심으로 공부해봤고 자 오늘은 한국사와 일본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베트남사에 대해서 요 시기 한국사, 일본사, 베트남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한국사는 이미 공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 태반이겠죠. 이 당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왕건이 세운 고려라고 있었어요. 고려. 왕건이 세운 고려. 선생님이 고려 연도도 써놨죠. 918년부터 1392년까지. 근데 이 918년이라고도 써놔도 되고 936년이라고 써놔도 돼요. 왜 연도가 두 개냐면 건국 연도가 두 개냐면 918년은 왕건이 원래 누구의 부하였죠? 그렇죠. 궁예의 부하였죠. 궁예를 죽이고 고려란 나라를 이름을 탄생시킨 해가 918년이고 그 다음에 후백제의 견훤과 싸우고 이 신라를 통합한 시기가 936년이에요. 후삼국을 통일한 시기가 936년이고 고려를 건국한 시기는 918년이에요. 요 시기 고려에 고려가 이제 건국 후삼국을 통일했을 당시에 이 당시 거란이 북쪽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란이 제일 먼저 우리 민족에게 비수를 꽂은 사건이 있어요. 그 비수를 꽂은 사건이 저런 시간에 필기도 했어요. 이 거란이라는 나라는 916년에 건국을 했고 10년 만에 누구를 멸망시키냐면 우리와 동족인 국가
고구려를 이은 국가. 그렇죠. 발해를 멸망시켜요. 발해를 멸망시켜요. 발해를 멸망시키게 돼요. 그래서 10년 만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또 10년 만 936년에는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 있는 이 연운 16주를 또 차지하게 돼요. 어쨌든 지금 한국사 중심이니까 10년 만에 나라를 세운 지 10년 만에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를 세운 태조 왕고는 우리 같은 고구려의 후예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 친하게 지냈을까요?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요?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거란이 송과 대립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거란의 뒤 지역에 있었던 고려와 화친 관계를 맺으려고 이 거란의 황제가 고려 태조 왕건에게 너 후삼국 통일한 거 축하한다. 나라 세운 거 축하한다. 라고 해가지고 낙타와 말을 300마리를 선물로 보냈는데 이 고려 태조 왕건이 우리 동족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친하게 지낼 수 없다. 라는 말을 내뱉고 그 당시 고려의 수도 개경에 있는 만부교라는 다리에 거란 황제가 준 낙타와 말 300마리를 굶겨 죽여버렸어요. 그럼 거란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상하겠죠? 이건 마치 어떤 꼴이냐면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어떤 친구랑 친해지려고 매점에서 쉬는 시간에 빵을 사다 줬는데 그 빵을 사다 주면서 야,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는데 그 친구가 빵을 잡자마자 먹기는커녕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상당히 기분이 상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고려와 거란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에서 거란이 고려를 3번이나 침략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침략 때는 고려와 거란이 서로 제대로 힘을 갖추고 싸우지 않고 어찌 보면 랩 배틀을 했어요. 쇼미더머니처럼 입으로 싸웠어요. 입으로 싸웠다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란의 1차 침입 때 활약한 고려의 장수가 서희예요. 이때 서희와 단판을 벌였던 거란의 장수가 소선영이고 그래서 이때 거란과의 첫 번째 만남이 서희와 소선영의 외교 단판. 서희와 소선영의 외교 단판이 거란의 1차 침입 때 벌어진 일이에요. 요거는 이미 한국사 때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TMI죠. 결국에 우리가 거란과 친하고 송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조건을 해가지고 우리 그 거란과 맞닿아 있는 경계 지역에 강동육주라는 땅을 얻게 되었죠. 요 외교 단판을 통해서 우리가 강동육주라는 땅을 얻게 돼요. 자, 여기서 거란이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떼어줬냐면 거란 입장에서는 중원에 누구와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송과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와 화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고 고려가 자신들의 후방만 교란시키지 않는다면 마음 놓고 중원의 왕조였던 송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려를 약간 달래놓은 거예요. 거란이 멍청해서 저 땅을 준 게 아니고 그냥 달래놓은 것뿐이고 어느 순간 거란이 마음만 먹으면 저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저 고려 너 이 땅 줄 테니까 잠잠고 있어 라고 약간 좀 달래놓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받은 조건이 뭐냐면 거란과 친하게 지내고 송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근데 안 지켜버려요. 안 지키니까 거란이 다시 침입해오고 우리가 이때는 한 번 더 당하고 난 다음에 약속 반드시 지킬게 하는 조건을 걸고 다시 화친을 맺게 되는데 우리 고려가 또 약속을 안 지켜요. 안 지키고 거란이 3번째 침입해오는데 이때는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죠.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고 이 거란과 힘 대 힘으로 맞붙어서 거란을 눌러줘 버려요. 눌러줘 버린 사건이 바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라는 거예요.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건 중요하니까.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이 거란의 대군을 물리치게 돼요. 하지만 또 언젠간 거란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재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다면
우리 북방 지역, 고려 북방 지역에 그보다 짧은 뭘 세웠다고 했죠? 그렇죠. 천리장성과 수도 개경 지역에 나성이라고 축조했다고 했어요. 나성. 천리장성과 수도 개경 지역에 나성을 축조하는 일이 이 거란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누가 제일 깜짝 놀랐냐면 송나라가 가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강감찬의 이제 귀주대첩 요 사건이 이제 1019년 요 정도에 일어났고 거란과 송의 그 전연의 맹약이라고 했죠. 그 송이 매번 요 나라에게 조공을 갖다가 바치는 조건으로 평화 관계를 유지했던 그 전연의 맹약. 그 시기가 1004년이고 그로부터 15년 후에 거란과 고려가 한판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들 질 줄만 알았던 우리 고려가 오히려 거란의 콧잔등을 아주 세게 때린 거죠. 쌍코피를 터뜨린 거야. 이거에 거란도 놀랐지만 누가 가장 놀랐냐면 송이 가장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도 어찌하지 못한 저 거란 민족을 저 동쪽에 코딱지만한 고려가 눌러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입장에서 고려가 남달라 보이는 거야. 야 그냥 진짜 우리 속담에 작은 곱치가 맵다 이런 말을 시연한 나라가 우리 고려죠. 그래서 이때부터 송나라가 고려를 우대하기 시작했고 고려에서 송나라로 사신이 가면 송나라에서 고려 사신은 아주 국빈 대접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고려의 위상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또 송나라 입장에서 고려랑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송나라는 항상 불안했던 거야. 왜 불안하냐면 거란이 전연의 맹약이라고 해가지고 안 쳐들어온다는 약속을 했지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거든. 하지만 이젠 진짜 안 쳐들어오는 거야. 왜 안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못 쳐들어오는 거지. 왜냐하면 송이 고려와 편을 먹고 언제든지 고려가 거란의 후방을 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거란이 마음 놓고 이 송을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우리 고려가 이 당시에 얼마나 메인 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상황이 거란과 고려, 송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서한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그 다음에 결국 요 나라가 금나라에게 멸망한다 그랬죠, 그죠? 이 금나라와 우리 고려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나라가 세워진 게 1115년이에요. 연도 정확히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금이라고 해서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여진족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우리 고려 북쪽 지역의 경계에 막 흩어져 살았었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경계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략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여진 유목민족들을 처음에는 달랬는데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거야. 안 들어 처먹어가지고 이들을 한번 참교육 시켜주죠. 바로 누가 참교육 시켜주냐면 윤관이라고 하는 장군. 자, 여진 밑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윤관이라는 장군이 특수부대를 만들어. 그 특수부대가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만들어요.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족들을 토벌하고 그 지역 일대에 9개 성을 세우게 돼요. 그 성이 동북구성이에요. 자, 요 시절 때는 아직 여진족들이 나라를 세우기 전이에요. 나라를 세우기 전에 우리 북쪽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을 토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일대에 이 9개 성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진족들이 이 이후에 고려 형님 다시는 안 까불겠습니다 하고 제발 우리들의 터전인 그 동북구성을 돌려주십시오. 또 우리나라도 이 동북구성이 여진족 터전에 세웠기 때문에 여진족들이 이것을 되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 고려 입장에서 너무나 북쪽 지역에 이 일에 쏟아붓는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다시는 까불면 안 돼 라는 또 조건, 약속을 받고 이 동북구성을 돌려주게 돼요. 우리가 1년 만에 세우고 1년 만에 여진족들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 흩어졌던 여진 민족들이 물론 동북구성이 메인 중심은 아니지만 동북구성에 모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어떤 부족에서 또 모이겠죠. 점차 결집이 되는 거야. 결집이 된 다음에 결국 동북구성을 반환해 준 지 한 10년도 안 된 상황에서 금이라고 하는 나라도 만들고 또 10년이 지나가서 정강의 변이라고 이 송나라의 수도 카이퐁을 빼앗아 버리는 그리고 화북지대 일대를 장악해 버리는 우리 교과서 56페이지의 그 금나라 영토처럼 커지게 된 거야.
원래 금이라고 하는 왕조는 여진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항상 그냥 무시했던 민족이에요. 또 이 여진족과 관련된 이제 좀 재밌는 말 중에 우리 중국인들을 약간 비하하는 말 중에 두 비하 용어가 있어요. 중국인들 비하하는 것 중에 우리 짱깨라고 있죠. 그리고 떼놈이라고 있어요. 떼놈. 짱깨는 뭐냐면 짱깨가 저도 중국어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짱깨가 우리 그 흔히 아버님들 세대에서 이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 중에 사장님 그냥 부르잖아요. 사장님이라고.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 사장님을 뭐라 부르냐면 짱꾸이 이렇게 불러요. 짱꾸이. 정확한 뭐 성조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초창기에 우리나라 인천에 들어온 화교들이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그 중국인들 종업원들이 중국인 사장 보고 짱꾸이 하는 거, 짱꾸이라고 하는 걸 듣고 우리가 중국인들을 짱꾀라고 비하한 거예요. 그게 약간 변화돼가지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한 건 이제 짱깨가 아니고 중국인들을 또 부르는 비하 용어 중에 떼놈이라고 있어요. 떼놈. 이게 정확한 필기인지 모르겠지만 떼놈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떼놈을 중국은 항상 큰 나라 대국이기 때문에 대국놈, 큰 나라 놈 이렇게 부르는 게 바뀌어가지고 떼놈이라고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욕을 할 거면 제대로 욕을 해야지 큰 나라 사람들 뭐 이렇게 부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 떼놈이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거라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이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용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고려 시절 때 북쪽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여진족들을 부르는 말이 이 떼놈이었어요. 떼놈. 어떻게 떼놈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고려라는 나라가 있을 때 우리 순수 언어 중에 동서남북 북을 가리키는 말이 뒤였어요. 북을 가리키는 말이 뒤가 아니고 되라는 말이었어요. 돼. 우린 북쪽을 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리 용어에도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뭐라 부르냐면 여기다 니은자 붙여가지고 된바람이라 불러요. 된바람. 이 된이 북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된은 또 어디서 나왔냐? 우리 여진족 사람들을 되놈이라 불렀어요. 되놈.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아니었어요. 그냥 북쪽 사람들. 그래서 이 고려 사람들이 여진족 사람들을 되놈이라 부르던 게 지금의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떼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국놈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우리가 떼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여진족들을 가리키는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여진족 시절 때 우리가 이들을 참교육시켜줬더니 동북구성을 돌려줬더니 이것을 기반으로 금이라고 하는 또 송을 강남 지방으로 쫓아내버릴 정도로 금나라가 강성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나라가 우리나라에게 4대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금나라가 우리 고려에게 4대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4대가 섬길사자 큰대자. 자, 금나라가 예전에 여진족 시절 때는 아유 형님 고려 하다가 이 중국의 북방 지역까지 차지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덩치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고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이 고려 놈들아, 우리 예전에 너희들을 형님이라 부르던 그 조그마한 시절 다 끝났다. 우리 이렇게 커졌다. 우리 저 중원의 송나라도 남쪽으로 몰아낼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우리 금나라와 너희 고려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싶다. 이제 앞으로 너희 고려가 우리의 동생, 우리의 신하가 돼야 돼 라고 관계를 설정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고려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여진 오랑캐들을 우리 그 고려가 망할더라도 무조건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 아니다. 저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여진족이 아니고 정말 이제 이 동아시아의 패권자인 금나라, 큰 나라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고려 조정이 이렇게 두 개파로 쪼개져요. 그래서 그냥 금나라를 섬기자, 금나라와 싸우자. 이런 두 가지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게 되는데 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사건을 분명히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묘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니다. 무조건 그냥 큰 나라니까 섬기자라고 했던 사람이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이었고 이 둘이 싸우게 되죠. 결국에는 누가 이기게 되나요? 김부식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냥 금나라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묘청의 난 때만 섬긴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고려 최고의 권력 귀족이 이자겸이라고 있었어요. 이자겸. 그래서 이자겸과 김부식이 이 당시 고려의 최고 권력자 순서대로인데 이 이자겸과 김부식이 그냥 금나라의 4대 관계 요구를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이렇게 금나라와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끊었다 할게요. 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나라의 4대 관계 요구를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그야말로 이 당시 이제 동아시아의 패권자는 금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이제 거란이 있었을 당시에는 우리 고려가 나름 동아시아의 질서를 교묘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키 역할을 했다면 이 당시에는 그냥 엄연히 금나라가 동아시아의 패권자가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금나라가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이 몽골 제국의 원나라의 이 오고타이 칸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몽골이 이 금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도 장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필기 좀 할게요. 몽골의 선생님이 창시자, 건국자였던 징기스칸 필기에서 징기스칸이 끊임없이 서하, 금을 공략했다고 했죠. 그죠? 여기에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놔요. 하나 뭘 더 써놨냐면 이 당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호라즘 왕국이라고 있어요. 징기스칸이라는 필기에다가 써놓으면 돼요. 징기스칸이 서하와 금을 끊임없이 공략했다고 했죠. 거기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호라즘 왕국이라고. 호라즘 왕국을 또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한 다음에 결국에 이 중앙아시아에 있던 호라즘 왕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비단기를 장악해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거를 좀 놓치고 그냥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써놓으시기 바라요.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호라즘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들이 장악하고 있던 비단기를 장악하면서 몽골이 동서교류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몽골이 징기스칸에 이어서 오고타이 칸이라고 교과서 어느 곳에는 우구데이 칸, 우구데이 칸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오고타이 칸 때 이때부터 우리 고려를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당시 고려는 그러면 무슨 시기였냐면 몽골이 북방 지역의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아직 남송을 멸망하지 않았어요. 남송 멸망하기 전에 이 몽골이 우리 고려를 침략했는데 이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당시 우리 고려는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냐면 우리 선생님이 한국사 수업을 할 때 고려는 총 4시기로 구분을 했고 각 시대를 지배했던 지배계층의 성격에 따라서 4시기로 구분을 했는데 처음 고려시대를 지배했던 애들이 호족이고 그 다음이 이자겸, 김부식과 같은 문벌귀족 시대고 그 다음 시대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무신정변에 의해서 무신정권이 들어섰다고 했죠. 그 고려의 무신정권 시절 때 몽골이 쳐들어와요. 우리 고려는 무슨 시절 때? 무신정권 시절 때 이때 몽골이 쳐들어와요. 1231년부터 그래서 이 몽골과 싸운 것을 뭐라 부르냐면 대몽항쟁이라 불러요. 대몽항쟁. 1231년부터 1270 또는 73 뭐 정확한 연도 상관없어요. 요 즈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해요. 이게 뭐 70년에 끝난 거냐 73년에 끝난 거냐 이거 학자마다 의견 다른 거니까 선생님 70만 써놓으려고 하니까 어떤 데는 73도 나오고 또 선생님이 틀린 것처럼 보일까봐 같이 써놓은 거예요. 이때 대몽항쟁은 이거 몽골 말하는 거죠. 몽골이 크다는 게 아니고 정원영 대 누구 이럴 때 대예요. 그래서 몽골과 싸운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가 거의 한 40년 동안 싸우죠. 물론 40년 동안 줄기차게 몽골이 쳐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40년 동안 거대한 제국 몽골과 싸우고 좀 나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 무신 정권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죠?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수도를
인천 옆에 바다 건너 강화도로 옮겨서 이때 대몽항쟁을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거죠. 지배층들만 섬으로 쏙 피신한 다음에 본토에 있는 이 고려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대몽항쟁이라고 쓰는 것도 엄연히 얘기하면 좀 역사 왜곡이에요. 우리 일반 이름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무신 정권들은 저기 섬에 쏙 숨어가지고 싸우는 것 뿐인데 이걸 무슨 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지배층들은 빼고 어찌 보면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강화도로 천도하고 오랫동안 이 몽골과 싸우게 되는데 이때 끝까지 이 버틴 이 무신 정권의 군대가 삼별초였죠. 이 삼별초의 항쟁이 유명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힘을 통해 가지고 몽골을 몰아내겠다고 이때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이때 조판되게 돼요. 팔만대장경. 우리 여기서 대장경 뭐죠? 인쇄술. 정확히는 활판 인쇄술이에요. 활판 인쇄술을 만든 나라? 그렇죠. 송나라죠, 송나라. 이게 활판 인쇄술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 책을 찍어낼 때 나무 목판에다가 이 글자를 새겨놓고 거기다가 뭐 먹을 칠한 다음에 이 종이를 붙인 다음에 나름 탁번식으로 하는 거예요. 활판은 뭐냐면 글자 하나하나를 조각한 다음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끼워 맞춰가지고 이 글자를 여러 개 조립해가지고 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걸 송나라 때 만들어낸 거예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대장경을 조판할 수 있는 거죠. 또 대장경,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 것이냐? 아니에요. 이것도 어느 나라가 최초로 했을까요? 바로 송나라가 처음 대장경을 만들고 이거 영향받은 나라가 거란이고, 우리가 거란 대장경과 이 송나라는 북송판 대장경이라고 있어요. 북송판 혹은 촉판 대장경이라고 있는데 촉판 대장경, 거란 대장경에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우리나라 대장경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나라 처음 만들었느냐? 또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 언제 처음 만들었냐면 이때 거란 침입 때 초조대장경이라고 처음 만드는 게, 이게 몽골 침입 때 불타 없어지고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장경의 판수가 8만 1,000 몇 개 판이 돼가지고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때 우리가 몽골과 싸우면서 약간 좀 이 몽골이라는 거대한 제국과 싸우면서 우리의 민족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죠. 왜냐면 사람들에게 싸우려는 의지를 심어주려면 우리 민족은 엄청나게 대단한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외침에도 끝까지 이것을 싸워 이겨낸 민족이야. 그러니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우리 민족을 약간 세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 민족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역사 서적들이 만들어져요. 그 역사 서적들이 뭐냐면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라고 해가지고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런 역사서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민족 의식이 고취돼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트름을 했습니다. 들렸던 것 같아요. 평소 수업이라면 전혀 안 들렸겠는데 제가 마이크를 차고 있다 보니까 트름 소리가 들렸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시원합니다. 자, 그래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이때 만들어졌다. 삼국유사의 우리 민족 최초의 기록인 고조선의 당군한검 설화, 또 여기에 실린 거죠. 요거보다 좀 더 오래된 책이 우리 요 시절 때 김부식이 만든 삼국사기죠. 삼국사기에는 당군 설화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삼국사기에는 이 유교적 서술에 입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쓸 수 없다라는 이유로 당군설화는 써놓지 않았고 여기 삼국유사에 최초로 기록돼 있어요. 자, 이런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중국사 중심으로 한번 알아봤고 이 시기에 우리가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사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일본사도 잠깐 필기를 지우고 영상 끊었다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